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한 주간의 시장을 정리해보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대응에 대한 내용을 알아가보는 찐시황을 진행하는 김대주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그 현장 감각의 최고라고 볼 수 있는 신한투자증권의 황유현 팀장과 함께 시장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 종목 간의 흐름에 있어서 과연 지금 추세가 꺾이는 건지 아니면 조정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 오늘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현 팀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네. 테니스 많이 치셨나요? 뭐. 살이 좀 타셔가지고. 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까매지는 시기가 왔죠. 테니스가 여름 운동이죠. 아니 뭐 여름 겨울 다 하죠. 네, 제가 겨울에 잘해놔야 여름에 잘 칠 수 있죠. 제가 얼마 전에 테니스 협회 관계자분하고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서울 시내 테니스 구장이라고 하나요? 테니스장? 테니스장이라고 하죠. 네. 테니스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테니스장이 별로 없어서 없죠. 네. 예약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네, 하네요. 뭐 저희 클럽에서도 예약 전쟁이고 네. 예약하는 날 달려들어서 네. 뭐 다 해야죠.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큰 아파트 단지들마다 테니스장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 이제 다 재개발되는데 아, 사실 그 테니스장 지을 자리에 아파트를 더 짓거나 다른 걸 더 지으니까 네. 많이 없어지는 추세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도 테니스장이 시끄럽다라고 해서 시끄럽죠. 주로 없애는 그렇죠. 경우들이 예, 많은데, 겨울 그렇죠. 사업적으로 테니스장을 한번 해볼까라는 얘기를 주로 하면서 아마 그 식사를 같이 했는데, 테니스 여름 운동이고 지금같이 시장이 좀 짜증나고 힘들고 이럴 때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확 푸는 그렇죠. 것도. 그 때리는 스포츠들이 원래 뭐 골프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네. 좀 스트레스 좀 풀리죠. 그렇죠. 네. 이번 주 시장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지수적 측면에서 보면 고점 2650포인트에서 한 130포인트 네. 단기적으로 하락했고요. 또 주간 단위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월요일 하루 빼고 4일 연속 주가 하락하면서 80포인트 정도가 이번 주 주간에서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대외적으로 변수들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분위기가 또 발현되면서 어제 오늘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이 있었고요. 네. 또 대내적 국내 시장 측면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새마을금고 네. 그 이슈가 있었죠. 네. 그러면서 기관 어제 투자, 오늘 영향을. 네.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를 좀 더 강화시키는 내용들에 네. 대해서 좀 지수 하락을 좀 부추겼던 부분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파생 상품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한 3, 4일 정도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한 3만 한 4천 계약 정도 네. 순매도를 보여주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 특히 지금 지수가 뭐 하단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아니면 지금부터의 시작점으로 해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다음 주 그리고 네. 지금 지수, 우리 황현 팀장 같은 경우는 뭐 하락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저점에 들어왔다라고 판단하시나요? 일단 이게 사실 시장을 맞춰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음. 생각을 네. 객관적이면서 설득력 있게 어필하라는 거죠. 주시장은 알겠습니다. 아니 100%가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저희가 뭐 여기 방송이든 네, 유튜브든 가서 하는 게 결국 시장을 맞추기를 원하시는데 맞추면 좋죠. 맞추면 좋죠. 네. 근데 그게 결국은 한두 번 맞출 수는 있지만 네. 결국은 이제 한 번 삐끗했을 때 네. 정말 큰 손실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대응을 하는 자. 왜냐면 네. 추세적으로도 여기서는 손절이 여기 깨지면 뭐 늦더라도 여기서는 매도해야 된다. 네. 올라가면 더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네. 그렇게 추세 추종하는 것처럼 저는 네. 약간 그런 주의인데,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일단 지금은 아직은 버티는 구간. 네, 전반적으로 그냥 대외적인 환경이라던가 이런 거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랑,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내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약간 패배주의, 약간 그 주식에 대한 패배주의. 지금 사실 2차 전지 중에서도 사실 네. 2차 전지를 갖고 있어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안 갖고 있으면, 포스코 그룹주들 안 갖고 있으면 사실 시장에서 시장을 비트하는 수익을 내기 좀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LNF도 사실 언제부턴가 시장에서 좀 잊혀진 것 같고, 지금 포스코 퓨처캠이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이쪽만 사실, 그래서 에코프로 안에서도 또 다른 에코프로는 좀 재미없고 그런 네. 상태니까 사실 시장을 비트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다만 지수적으로 봤을 때 또는
우리 2,550포인트라는 뭔가 그 마디 지수 때, 네. 그다음에 이번에 수출도 어쨌든 뭐 불황형 흑자라는 표현들을 좀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사실 하반기에는 반도체에 대한 분명 수출이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고 네. 자동차가 또 계속 캐리해 줄 거라고 자동차와 2차전지 캐리해 줄 거라고 본다라고 하면 네. 아직까지는 시장이 무너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 다만 이번 주도 역시 한국 시장 특유의 좀 수급적인 이슈들, 말씀하셨던 새마을금고 네. 관련된 이슈들이 좀 시장을 짓눌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의미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요즘 보시면 네. 선물을 지금 한 4일 동안 이렇게 많이 판 적이 있었나 싶기는 해요. 네네. 사실 이렇게 항상 보면 외국인들이 1조 이상 매도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바로 환매수가 들어오기는 했었거든요. 지난주 6월 28일도 1조 3천억 정도를 매도했지만 3일에 걸쳐 다시 매수가 들어오기는 했었고 네. 올해 올해 1조 이상 매도 나갔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보면 요때 3월 14일에도 나가고 나서 그 다음날 지수도 반등했고 선물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1월, 3월 달에 두 번인가 있었고 그 다음에 1월 달에도 제가 이거 20일이네요. 올해 1조 이상 매도 나갔던 적이 꽤 있었던 걸로 4번인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이후는 다 반등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근처럼 이렇게 좀 유독 많이 매도한 케이스는 좀 처음인 것 같아요. 그 부분 네.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네. 전에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파생상품 네. 관련 업무를 많이 오랫동안 진행했지 않습니까? 네. 팀장으로서. 그래서 파생상품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접선 시장을 훨씬 더 많이 아시겠죠.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34,000개 네. 어제 그제 네. 한 4일 연속해서 도표 보시면서 한번 얘기 네. 드릴게요. 4일 연속해서 이제 그 선물을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파생 상품, 그러니까 선물 매도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특성의 그 뭐죠? 그 시장 대응을 네. 판단해 보게 되면 파생 상품은 예측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장이 빠질 것이다. 장이 올라갈 것이다. 이 관계에 의해서 매매를 하지 않아요. 네. 대응이라고 아까 모두에 네. 얘기를 했죠. 대응입니다. 시장이 그렇죠. 하락하고 있으면 그 하락 과정에 애덕을 따라가는 합니다.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증가를 시키면서 매매를 하는 네. 형태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34,000개. 굉장히 큰 편입니다. 엄청 큰 편이죠. 규모적 측면에서 보면. 금액으로도 3억 가깝게 네. 넘어갔죠. 3억이 넘었습니다.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언제 선물에 대해서 포지션 강화를 했고 또 언제 포지션을 풀었고 지금 선물 매도를 하는 것은 또 어떠한 의도인가를 이제 판단해 보게 되면 과거에 최근래의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강화했던 지점에서의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보면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도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34,000개 굉장히 큰 네. 수량의 규모입니다. 네. 최근 내에서 이 정도 규모 수준에서의 매도를 강화했던 지점이 4월 하순, 그러니까 4월 네, 20일부터 맞습니다. 해서 5월 초까지 이 맞습니다. 부분입니다. 네. 이 그렇죠. 부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을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고점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에서 매도를 했던 것이 아니고요. 지수가 하락하고 이 부분에서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을 두고 이 부분에서 4월 이제 20일, 5월 네. 10일 정도까지 해서 공격적인 매도를 맞습니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대부분 청산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최근 4일 지금 보시면 월, 화, 수, 목 요 구간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지수가 반등을 주게 되면 또 여기에서 청산을 할 겁니다. 청산하면서 올라오겠죠.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하는 특성은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해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장 환경의 상황에 맞춰서 주로 기관 투자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점에 매수하고 저점에 매도하는 게 일반적인 성향에서의 투자 전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세가 반대. 그렇죠. 네. 고점에 매수한다는 건 고점에 매수한다는 건 뭐냐면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따라가는 매도를 하는 거고. 겁니다. 그렇죠. 저점에 매도한다라는 건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과 다르게 저점에서 리바운딩이 나온다든가 고점에서 꺾임이 나오면 거기 다시 청산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죠. 네. 일부 손실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이 방향이 한번 들어맞을 때는 굉장히 수익이 네. 크게 나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손절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되었을 때 매매를 하는 그 판단에서의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나 그 제도권에서 학습되어진
매니저들은 그렇죠. 이 방법에 의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34,000개 오늘도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이제 그 시장을 바라보는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의 판단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선물을 매도하고 있는 것은 시장의 하락에 대한 배팅이 아니라. 예측에 대한 매매 아닌가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의미는 없습니다. 아, 제가 현장에서 오랫동안 파생상품 시장에 네, 있었던 결과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방향이 나올 수도 있겠죠, 추세적으로.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의 매도 규모에 대한 판단을 했을 때 이게 하락을 염두에 두고 매도한 것이 아니고 네네. 하락할 수 있는 자리이기 이기 때문에 때문에. 일단 포지션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현물 시장에서는 오늘 여기 소폭 매도했죠. 네. 장중에 한 1,500 정도 매도했다가 현물은 450억 보합- 네, 네. 거의 보합 수준. 보합 그 수준으로- 의미 없는 정도로 네, 의미 없는 마무리했어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주 맨날 마찬가지였어요. 네. 네. 거의 매일 네. 매도를 했던 거죠. 매도를 했지만 큰 의미 없는 네, 수량들. 그렇죠. 네. 반면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계속적으로 네, 진행하고 현물에서.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채권 시장, 그러니까 네. 새마을금고 네. 그리고 GS건설 뭐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정리를 해왔기 네. 때문에 제가 새마을금고 발 이슈가 과연 시장에 진짜 큰 악재이냐, 내재된 악재냐, 네. 앞으로 터질 악재이냐, 네, 네. 이 부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해보시죠. 네. 네. 자료를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발 이제 새마을금고가 그 우리 황현 팀장이 어쩐지 모르셨지만 보통 이제 금융회사라고 네. 하면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이 금융위원회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다. 인허가 등등의 모든 관리 감독을 금융위원회에서 하거든요. 네. 우리가 아는 금융감독원은 그 협의기관입니다. 분쟁이 있었을 때 소비자와 금융기관이 분쟁이 났을 때 협의해주는 감독원은 네. 조정기관이고요.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은 금융위원회입니다. 저기 을지로에 있죠. 네.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소속이 금융위원회가 아니고요. 그렇죠. 행안부입니다. 행안부. 네, 행안부로 돼 있죠. 좀 다릅니다. 이 개념이. 금융기관이지만 소속 자체가 행안부로 되어 있다라는 네. 측면.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려서 이 부분이 악재가 아닐 수 있다라는 내용도 한번 연결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뉴스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내용들을 내용을 이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는 이제 그 종이신문을 구독을 하거든요. 네. 경제지 종이신문 보는데 한국경제신문의 메인 타이틀 헤드라인이 이 내용입니다. 네. 그 새마을금고 위기 뭐 이런 그런 기사 보면 내용들인데 사실 불안불안하죠. 네. 근데 항상, 네. 그 불안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이제 드러난 사실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새마을금고에서 기존에 부동산 PF 대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아파트나 개인 대출을 해줄 때 은행에서 해준 대출 이상의 그 대출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은행 대출 규제에 따라서 보통 아파트를 살 때 뭐 50% 미만의 대출을 받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그 50% 이상의 대출을 새마을금고가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PF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부동산 시세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 이제 그 원금 손실 범위 수준까지 이제 가격들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다 우려로의 이제 그 대출이 많은 부동산과 그 아파트 담보대출 네. 비중이 많은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돌고 여기에 따라서 우려가 이제 시장에서 확산되는 괴담으로 이제 그렇죠. 진행되는 네.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메인 시장에서 돌고 있는 네. 내용에서의 기본적인 그 저기고요. 네. 여기 이제 정부에서 나온 대책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정부에서 증시가 빠지면 증시부양책이라는 내용들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증환기금. 네, 증환기금 통해서. 네. 근데 선배들이 얘기할 때 증시부양책 세 번째 나올 때까지 무조건 주식 사지 마라.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금융시장에서 안 먹힌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라는 건 1, 2, 3까지 나올 때 지쳐서 시장이 바닥을 찍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정부 정책이 이제 새마을금고 사태 관련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금융위원장께서 6천만 원 예금을 하셨어요. 네. 의미가 있죠.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모은데 그렇죠. 나는 1,000만 원 정도는 손실봐도 된다. 손실봐도 된다. 안전하다. 이런 내용인데 시장에서 먹힐 만한 내용이 아니고 네. 이제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민감한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믿습니다. 가격의 변화를 그렇죠. 믿습니다. 네. 정확히 숫자를 믿는 게 금융맨들의 기본이죠. 이제 말은 안 믿습니다. 숫자를 믿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숫자를 믿을 때 그럼 과연 새마을금고 이슈라든가 또 GS 건설 뭐 재시공 관련해서 이슈가 회사채 시장 그리고 기업들의 자금 창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인가라는 걸 판단했을 때 회사채 시장의 가격과 국채 가격의 변화를 읽어보면 그 내용을 알수 악재이냐 아니냐 그렇죠. 영향도에 대해서 네.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국고채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어제죠. 시황과 시장을 움직이는 주변 환경에 대한 요소들에 대해서 어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흐름과 전략적인 여기에 대응도 시황을 말씀드리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이 채권 상황에서의 흐름, 미국 시장에서의 금리 이 부분은 이제 제외하고요. 오늘은 새롭게 이슈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회사채 시장과 국내 이제 채권 시장에서의 흐름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회사채 시장입니다. 제가 아마 회사채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림을 제가 캡처 떠오면서 여기 보시면 A, B, C로 이제 제가 체킹을 했습니다. A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이때 이제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국채 시장에서도 금리가 막 올라갈 때입니다. 지난해 9월, 10월이죠. 네. 주가도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이때. 그러면서 금리도 미국 금리가 4.3, 우리나라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4.5 고점을 찍을 때였습니다. 당연히 회사채도 올라가는 흐름이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9월, 10월, 11월에 고점 찍고요. 이때부터 채권 시장 먼저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1월에 대바닥을 찍고 쭉 올라왔습니다. 채권 시장이 먼저 바닥을 찍고요. 그 다음에 주시장이 바닥을 찍고 턴오버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회사 시장을 잘 보시면 이게 이제 기준점입니다. 연도가 넘어가는 2023년도로 넘어가는 기준점입니다. 잘 보시면 올 2월까지 해서 회사채 시장에서의 금리 상황은 여전히 높은 가격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이 이유는 지난해 9월 발생했던 그 레고랜드 사태죠. 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이때는 진짜로 회사채 시장이 완전히 그렇죠. 얼어버렸어요. 거래 자체가 안 됐던 시장입니다. 영향을 많이 줬죠. 투매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국공채에 비해서 회사채 시장 자체에서의 흐름은 올 2월까지 해서 굉장히 높은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위험했죠. 이때는 우려가 그렇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금리가 높다는 거는 다 그렇죠. 이유가 있으니까. 네. 기업들이 상환해야 할 네. 이자 비용이 네. 늘어나니까. 그리고 나서 한 3월 뭐 즈음에서 가격이 안정화됐죠. 쭉 밀렸습니다. 네. 그 레고랜드발 회사채 시장에서의 그 사태가 이제 진정됐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최근까지 뭐 일부 소폭의 등락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시장에 대한 그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는 상황이었고요.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금리 수준에서의 그 미국 금리가 최근에 3.7, 3.8에서 박스권 내에서 한 달 네. 동안 움직이다가 최근 3일 동안 4.0까지 올랐죠. 네.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합니다. 국내 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3.7 수준이거든요. 3년 만기 국고채 수준 금리를 판단했을 때 3.5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다가 최근의 움직임이 상승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회사채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최근에 일부 상승을 보여줬지만 이 상승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뭐 새마을금고 이슈와 관련된 내용에서의 상승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치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고랜드가 물론 규모 면에서는 더 크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새마을금고도 금융권입니다. 금융권의 위기가 그렇죠. 이 채권시장 일부 그 위기와는 비교가 될 수. 왜냐하면 금융권의 위기는 연쇄적으로 그렇죠. 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도미노처럼 뱅크런이 네. 나타나게 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금융위기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얼마나 큰 폭발력이 있는 내용인지. 그런데 시장에서는 잠잠합니다. 그렇죠.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어제 제가 봤던 것도 생각보다 잠잠해서 물량들을 다 소화하더라. 네. 그래서 의외다라는 반응도 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오늘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숫자, 우리가 바라보는 현장에서 네. 실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의 회사채 쉽지 않은. 시장에서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딱 넘어와서 영향을 주고 있는 내용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죠. 앞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는 이유 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새마을금고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현금 유동성 확보를 해야 그렇죠. 되겠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지난 그 레고랜드 때도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증권사 엄청나게 현금 그렇죠. 확보를 맞습니다. 총알을 준비했죠. 네네. 모든 상품에 대출 나간 거 다 회수하라. 그렇죠. 그리고 신용이나 이런 거 대출 스탑. 그렇죠. 그래서 현금 준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이게 이제 현금 준비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새마을금고 측에서도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있을 뱅크런이나 만약에 있을 어떤 사태에 대해서 현금을 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새마을금고 측에서도 많이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12시 반 오늘 12시 반 기준으로 해서 그 매매 동향 네. 표입니다. 그러니까 장 마감 상황에서의 그 수치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이 12시 반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2시 반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외국인은 1,300원 매도죠. 일반적으로 30포인트 가까이 주가가 빠지는 장에서 외국인 1,300원 매도 크지 않습니다. 그냥 진짜 관망이라고 특이하네. 봐도 됩니다. 네. 그렇죠? 관망. 네. 네. 크게 뭐 외국인은 시장 정말 관망, 신기했어요. 네. 관망이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파생 상품 시장에서의 만개 네. 말씀드렸죠. 앞서서 이들은 움직임에 보여서 대응하는 거다. 예측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새마을금고가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추세적으로 해치성 개념도 해치성. 있겠죠. 네. 예. 만약의 사태의 그러니까 해치성 지금 개념. 사실 외국인들의 계절성 패턴 보면 사실 7월 달은 거의 뭐 차익거래 정도 샀다 팔았다 정도인데 사실 3일 연속, 4일 연속 이렇게 추세가 좀 많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외라는 평도 좀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투자자들 이제 구성에서 보면 파생 상품을 운용하는 집단과 주식을 운용하는 집단이 전혀 다릅니다. 네, 다른 집단입니다. 그러겠죠. 네. 서로 교류도 안 합니다. 다른 파생 상품은 괜히 빠른 호흡으로 그렇죠. 치고받는 집단이고요. 주식은 이제 펀드 성격마다 다 그렇죠. 다른 형태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기관이죠. 기관이 이제 기관 총계를 보면 4,800억 매도이고요. 그러면 이제 기관 총계 내에서 기관 내에서도 여러 집단이 있기 때문에 이 집단 간의 매매 동향을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죠. 금융투자, 이거 증권사이고요. 주로 차익거래, 아비트리지 거래를 합니다. 그렇죠. 네. 금융투자는 주식에서 매도를 하면 파생상품에서 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차익거래니까. 네. 지금 보면 주식에서 2,200억, 파생상품에서 6,000개라면 파생상품이 월등히 많습니다. 왜냐면 한 계약당 예전에 한 1억 정도를 잡았는데 1억보다 조금 작습니다. 네. 한 5천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네. 파생상품에서는. 그러니까 금융투자 쪽에서는 약간 차익거래를 하지만 상방으로 보고 시장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고 금융투자의 매매 동향 크게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대응입니다. 장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투신, 사모, A, B, C로 나왔죠. 투신과 사모가 시장에 1,000억 이상의 매매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투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이고요. 운용사는 고객이 납입하는 돈이 매 월간 단위에서 1일날 납입하는 분 5일, 10일, 15일, 25일, 말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펀드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의 비율대로 그냥 삽니다. 기계적으로. 뭐 1억이 들어왔다. 그럼 1억을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 종목 간의 그렇죠. 비중을 비중대로. 나누어서 네.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정하게 투신사 매매 규모가 뭐 1,000억을 넘어가고 갑자기 매도가 1,000억을 나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펀드 해지가 있을 때는 매도가 나오죠. 그렇죠. 전체 펀드가 완전히 청산될 때. 그러면 네. 투신사의 오늘 1,200억 매도 그리고 어제도 일부 매도가 있어. 이 네. 매도는 새마을금고발 이슈로 인해서 일부 펀드가 청산되거나 해지되면서 매도가 나왔다라고 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3호 우리가 아는 자문사입니다. 자문사. 네. 자문사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1,000억 규모로 이렇게 매도를 어제도 한 4,500억 매도했습니다. 어제 440억. 네. 오늘 2,00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종가일 이출입니다. 네. 1,500억, 2,000억 정도 매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자문사 우리나라 한 120개 정도 있지만 실제로 운용자산 규모 측면에서 판단했을 때 일간 거래로 1,500억, 2,000억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규모 성격상 판단해 볼 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오늘 그게 사실 가장 큰 이슈였는데 그렇죠. 왜냐면 이거 제 거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2,000억 정도 사모펀드에서 2,0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근데 과거 추이를 쭉 보시면 네. 뭐 2, 300, 1,000억이 넘은 때가 사실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없죠. 근데 네. 오늘 유독 2,000억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00억대 넘어가는 매수 이슈가 사실 별 많이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네. 이때 한번 있었네요. 작년 네. 말 정도 있었네요. 근데 사실 2,000억 정도 이렇게 매도 규모가 크게 나온 케이스는
사실 좀 약간 드문 확실히. 보기 드문 현상. 예. 그럼 보면 이게 사실 역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사모펀드 오늘 새마을금고에서 유동성을 좀 회수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회수가 있는 맞고요. 거죠. 네. 새마을금고 이제 아까 행안부 얘기를 했는데 네. 요 얘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행안부를 잠깐 네. 얘기했고요. 뭐냐면 금융회사는 그 주식을 매매할 때 세금이 없습니다. 네. 세금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사 자기 매매할 때는 세금 그렇죠. 안 냅니다. 네. 개인 투자자 너희들 왜 안 내? 하실 수 있는데 안 냅니다.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고나 제2금융권에 있는 회사들은 내는 회사가 있고요. 안 내는 회사가 있습니다. 면제라고 하지 안 낸다고는 그렇고 면제받는 그러니까 금융 면세 기관, 면세기관이라고 하거든요. 새마을금고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자문사에 위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마을금고도 돈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그 투자팀이 있어서 자율적인 뭐 부동산이든 어디든 여러 군데에 투자를 하겠지만 주식 관련해서는 주로 OEM으로 위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자문사이든 특히 자문사에 많이 위탁을 그렇죠, 하죠. 자문사. 수익률이 높은 자문사에 네. 위탁을 하기 때문에 OEM을 줍니다. 자체 역량에 의해서 투자 리서치하고 시장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매매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인력을 가져가려면 비용이 발생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OEM 주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OEM을 줘서 이제 자문사 쪽에 많이 돈을 이제 위탁을 맡기거든요. 그렇죠. 네. 이 과정에서 총알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2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400억, 오늘 2천억. 오늘 뉴스에서 일면에 헤드라인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절정이죠. 이게 절정인 겁니다. 네. 일면 헤드라인에 네. 새마을금고 그렇죠. 관련 네. 한국경제신문에 나왔다라면 이게 절정인 거거든요. 모든 네. 신문이나 언론은 최절정의 헤드라인에 딱 올리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2천억 매도가 다음 주에도 매도가 나올까? 매도는 일부 나올 수는 네, 있겠지만 당연히 있겠죠. 좀 남았을 수 있습니다. 네. 급한 상황이거든요. 총알을 만든. 그러면 나누어서 분할 매도한다? 이건 말이 안 그렇죠. 됩니다. 네. 그렇죠. 무조건 밀어버려. 그렇죠. 네. 그럼 무조건 밀어버려. 오늘 대다수의 물량이 다 나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또는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물량은 그렇죠. 다 나올 수 있다. 네, 다 왜냐하면 오늘 종목들 보면 네. 이게 왜 투매가 나오지 하는 종목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렇죠. 예, 네. 여기서 더 그냥 막판에 다 알꼬리 달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네네. 갑자기 이유 없이 다른 특별한 악재도 없었는데 특히 어제 오늘 네. 많이 있었어요. 그냥 그렇죠. 훅 밀었던 종목들이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가격 상관없이 그냥 네, 그냥 밀어버린 거죠. 현금만 들어와. 네. 딱 하면 그냥 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다가 아마 밀어버려. 길쭉 분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정도면 뭐 과매도 지표 생각해서 한번 이 정도면 과매도다라고 네. 생각했던 종목도 있을 건데 거기서 한번 더 한번 더 그렇죠. 떨어진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떻게 종목들이 보면 이제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주말에 잘 설치해 보시면 다음 주에 또 좋은 기회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새마을금고 관련한 이슈에 대한 내용에서 영향도는 기관 투자의 매도는 오늘 정도가 최절정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다음 주 구간으로 넘어가면 일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번 이슈와 관련된 매도 물량이 나기보다는 다른 의미에서의 매도일 수 있고 오늘로서에서 요 관련한 급매물이라고 하죠. 급매물들은 다 나왔다. 네.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 더 체크해 볼까요? 네. 지금 대내외적인 그러니까 국내 부분에 국내 거, 있어서 네. 이제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우리가 형평성을 좀 가져가야 되니까 네. 국외적인 네. 해외사의 네. 흐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끌어와서 이제 한번 네. 여러분과 함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하락하죠. 우리 시장만 빠진 게 아니고요. 유럽도 빠졌고 일본도 어제 많이 그렇죠. 빠졌습니다. 네. 이제 제가 종가까지는 확인 못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윗골이 달았지만 거의 약보합, 그러니까 하락이 했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하락이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4시 이후에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락이 조금 방어되는 형태에서 오늘 마감했고요. 중국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외적인 변수가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서 이번 주 주간에서 해외 변수로의 주가 하락을 발동시켰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과연 우리가 이제 추세가 붕괴되고 주가가 하락을 할 때 하락 전환될 때 어떤 현상들이 보통 많이 나오나요? 추세가 붕괴됐다. 하락으로 전환됐다. 하락 추세 전환이다. 라고 했을 때 기관들이 주로 매도한 세력이 최근에 기관이기 때문에 뭐 외국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기관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매도할까요? 일단 제일 센 종목,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수 가격 비중이 높은 종목 우리 기준으로 삼성전자, LG에너솔루션을 무차별로 때려버립니다. 네. 지수 하락기에는. 이게 시그널입니다. 이게 하락 전환이다. 라고 판단했을 때는
시가총액 1, 2, 3, 4, 5위 종목에 대해서 그냥 갖다 때려버립니다. 그럼 이 종목들이 확 꺾여버립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을 판단해서 이게 하락 추세 전환에서 시장인지 아니면 지수라는 게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이 과정에 웨이브가 계속 있는 거죠. 네. 웨이브를 줄 때, 그러니까 조종일 때는 지수 관련 시총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좀 굳건합니다. 잘 안 빠져요. 올라갈 때도 좀 천천히 올라가는 감이 있지만 빠질 때도 버팁니다. 시장을 받쳐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이 막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 확 얼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장이 꺾인 거 아닌가 하고 투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매 물량 받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판단해 보게 되면 미국의 시총 상위 종목 1, 2위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 뭐 오늘 장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오늘 미국에서 이제 실업률 나오죠. 중요한 지표 네.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CPI가 있고요. 많이 나와 있는데 현 시점까지 해서의 애플과 마소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애플 굳건합니다. 얼마 전 뉴스가 애플이 이제 3조 달러 돌파했다라고 하죠. 네. 3조 달러면 4천조 정도 네. 될 것 같아요. 웬만한 나라의 GDP를 삼성전자가 450조입니다. 네. 450조, 10배. 10배, 네. 10배입니다. 마소가 시총이 2.5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3조, 2.5조. 네. 그러니까 마소 주가를 보게 되면 마소 하는데요. 저도 줄임말을 잘 안 쓰거든요. 네. 그리고 어색합니다. 제가 그렇죠. 최근에 말씀드렸죠. 주변에 후배가 그 가디에서 보자랍니다. 네. 가디가 어디야? 가산 가산 디지털. 디지털. 아시네요? 네. 구디 가디. 구디 가디. 네. 하나 더. 그 고토는 어디 아십니까? 고통 모르면 조금 너무한데. 네. 예, 아무튼 뭐 배웠고요. 제가 얼마 전에 배웠고요. 네. 이제 마소라고 하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기니까 줄여서 네. 이제 마소 네, 많이 그렇죠. 부르더라고요. 마소의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네. 시총 2위입니다, 미국에. 네. 뭐 견조합니다. 그죠? 견조합니다. 네. 그럼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올라갈 자리 있다고 보거든요. 네. 삼성전자 우리나라 넘어와서 우리나라 반응이 좀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민감해요. 네, 네, 확실히. 뭐라 하죠? 뭐 중국에서 나비가 날개짓하면 뉴욕에서 반대인가요? 파도가 일어난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죠. 날개짓 하면 네, 폭풍이 온다고. 네네. 나비 효과인가요?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오늘 주가 폭이 좀 컸죠. 삼성전자 좀 이따 한번 실적 발표를 서프라이즈하게 했는데도. 네. 네. 삼성전자를 이제 좀 이따 우리 황현 팀장하고 얘기해 보겠지만 서프라이즈 아니죠. 아니 분기당 1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회사가 2천억에서 6천억 됐다고 그게 서프라이즈인가요? 그렇죠. 눈높이가 너무 낮아져 있는 상태. 하물며 네. 마이너스 1조 원을 냈다 하더라도 서프라이즈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냥 장사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이제 전망치를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주가를 보게 되면 물론 오늘 아프긴 아팠습니다. 근데 이 아픔의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한 2천억 정도 되는 급매물이 출회되면서 가격 관계없이 그냥 때려. 이 오다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기관 주문을 많이 받아봤지만 이제 주문의 방법에 있어서 형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CD 주문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HTS에서 볼 수 없는 주문 형태들의 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홀세일 그러니까 법인부 쪽에서 오더가 들어온 주문의 대부분은 그냥 가격 상관없이. 관계없이 그냥 오늘 2천억어치 때려주세요. 뭐 이런 오더 들어왔을 겁니다. 네. 그래서 주요하게 타겟팅 되었던 게 왜냐하면 주로 펀드에 많이 담아놓은 게 삼성전자 그렇죠. 1번이거든요. 비중대로. 비중도 네.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덜 빠진 거부터 팔지 않습니까 주식도? 그렇죠. 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덜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과거 대비해서 많이 빠졌지만 네. 최근 대비해서는 안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부터 때리는 겁니다. 네. 그런 과정에 삼성전자 오늘 주가 빠졌지만 전체 상황에서의 좀 그 롱텀한 것도 아니고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그냥 최근 범위 내에서의 하단부 그렇죠. 딱 하단부죠. 왔습니다. 네. 하단부 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빠지게 되면 다음 지지선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깨진 건 아닙니다. 네. 하단부 최근 내 박스 내에서 하단부 왔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죠. 이런 종목들. 두 번째 종목 LS홀 이것도 깁니다. 저는 상장돼 있는 종목들의 그 종목명을 딱 네 자리 한글로 고정화되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어렵습니다. 어렵죠.
시장에서 가장 긴 이름의 종목이 11자, 12자짜리가 있는데요. 바이오회사 하나 있습니다. 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11자, 12자짜리 있습니다. 12자인가 아마. 바이오 인프라 생명과학이네요. 아니, 12자짜리 하나 또 있습니다. 그 11자네. 네, 12자짜리가 있습니다. 열자구나, 열자. 네. 그 너무 깁니다, 이거. 네. 기업들의 명칭이. 다시 돌아와서 쓸데없는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아, 11자네, 11자. 11자, 12자짜리 있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 리서치 프로덕트? 뭐 있습니다. 그 LG에너지 솔루션 2위 종목을 보더라도 리서치 흐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뭐 오늘 그 장 끝나고 저기 실적 발표 나왔죠. 네. 뭐 그냥 쏘쏘입니다. 쏘쏘이고 주가 상황을 보게 되도 안정적입니다. 여기서 뭐 추세가 하락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이 한국과 미국의 시장을 받쳐주는 시총 상위 1, 2위 종목의 주가 흐름을 판단해 봤을 때 하락으로 판단할 만한 위치에서의 자리가 아닙니다. 먼저 빠지거든요. 장이 그렇죠. 꺾일 때는 먼저 빠집니다. 개별 종목들은 받쳐줍니다. 버팁니다. 대형주들은 먼저 꺾여버립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시총 상위 1, 2위 종목들의 흐름들은 굳건하죠. 그렇죠. 나머지 종목들은 영향을 받는 겁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리바운딩이 세게 나오죠. 이후에 또 장이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관점이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새마을금 고발 내용이 우리가 자극적으로 받아들여지고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에서의 내용은 아니다. 왜? 시장에서 숫자를 판단했을 때. 그렇죠. 두 번째, 국내적 이슈 상황에서의 내용을 판단했을 때 시장이 꺾였느냐를 판단할 때 시총 1, 2위 대장주라고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네. 이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꺾였느냐? 아닙니다. 그럼 두 가지 요인에 있어서 시장을 오늘 판단할 하락은 때 했지만 네, 꺾이진 않았다. 네. 판단할 때 전체 시장에서의 모습이 그러면 추세가 반전되고 하락의 시작점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네. 여기서 추가로 더 하락이 나오고 뭐 더 매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나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종가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시장의 움직임을 하락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성급한 아직은 부분. 좀 이르다. 네. 그 하락 존에 대한 말씀들 어제 방송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하는 것 같지만 어제 많은 얘기들을 아마 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지금까지 사실 조금 큰 이야기들이었는데 네네. 저는 사실 지난주에 뭐 네. 오늘 할 이게 좀 더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번 주 국내 시장의 이슈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죠? 지난주부터 시작돼서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사실 이 이슈가 본격화되기 전에 새마을금고 네. 이슈가 되기 전에 지난주 사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한국 시장만 유독 변동성이 심하고 조금 코스닥이 왜 종목들이 왜 이러지? 할 때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시장만 지난주에 사실 다른 나라가 별 큰 영향이 없었는데 한국 시장만 어려웠던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이번 주까지 네. 지금 말씀하셨던 이유도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였지만 네. 지난주부터 우리나라에 바뀐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아 어떤 제도? 공모주. 아 전혀 생소한 어떻게 네. 바뀌었습니까? 공모주의 이제 공모가 이후에 수익률 계산이 네. 이제 그 상장 당일날 신용 안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말고 이제는. 60%에서 400%까지 400%까지 네. 따상이 따상이 이제 없어졌죠. 더 확대됐죠. 4배까지. 네, 그러니까 네. 따상이 아니고 더 위로.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시초가 공모가 대비해서 10,000원짜리 공모가면 네. 6,000원에서 40,000원까지 가능한. 굉장하네요. 네, 굉장히 됐죠. 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최근에 코스닥 거래 대금이 거의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10조 평균 9조에서 10조 나오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바뀐 제도로 인해서 상장한 게 CQ센이었는데 이게 그날 6,600억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상장일 날. 와, 굉장하네요. 6,600억 엄청나죠 사실. 네네. 웬만한 반도체에서 우량한 회사들도 이 정도 거래 대금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알맥이라는 종목이 7,600억이 나왔고 오. 그리고 오픈롤이라는 종목 9,300억. 시장에 돈이 다 그쪽으로 몰려요. 네. 그러니까 버린 단기 거네요. 스마트머니들이 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단타 자금들이. 오. 그렇다 보니까 안 되는 애들 그냥 어차피 팔고 네. 약간 한국인의 투기적인 성향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이거 물려 있어봤자 재미없는 거 그냥 뭐 여기서라도 해보자, 많이 해보자. 약간 그런 심리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거래대금 그쪽에서 없는 거죠. 그러니까 CQ센이 6,600억, 알리맥 7,600, 오픈롤 9,300억 그리고 어제 상장한 게 그래서 제가 체크를 했던 게 네.
어제 이노 시뮬레이션이라는 종목이 새로 상장을 했는데 네. 그러면 목요일 날도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잘 쉽지는 않았죠. 근데 어제는 새마을금고 이슈랑 겹쳐 있어가지고 네네. 제가 정확히 상관관계를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노 시뮬레이션이 어제도 6천억 나왔고 시장은 좀 힘들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마감된 필에너지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네. 이게 다음 주 금요일 상장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평균 경쟁률이 2,000대 1이 넘었어요 지금. 오, 세네. 예, 지금 그 공모 자금이 꽤 많이 몰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네. 조 단위로 제가 정확히 저희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한번 봐볼까요? 근데 개인적 판단으로 네. 그 상장 시점에서 이렇게 네, 15조네. 네. 흔히 얘기할 때 손 탄다고 하죠. 네. 너무 많은 관심과 집중을 네. 하다 버리면 그 이후에 힘이 너무 그렇죠. 없어지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 근데 뭐 그래도 한 며칠간은 매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변동 심하니까. 근데 지금 필에너지도 보니까 자금 16조가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유동 자금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 대출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기 대출로 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어쨌든 16조 그리고 경쟁률 2,000조라고 하면 분명히 이것도 다음 주 금요일 날 네.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상대로라고 하면 다음 주 한 월화수 정도 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어쨌든 목요일 전에 저는 좀 뭔가 지금의 사태는 마무리될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옵션 만기 이후는 조금 잠잠한데 다음 네. 주 금요일도 한번 또 제 생각이 맞는지 테스트하는 날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예상외로 다음 주 초에 뭔가 이런 이슈들이 마무리돼서 시장이 반등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새마을금고 이슈가 별거 아닌 이슈로 주말간에 분명히 마무리가 돼서 네. 끝난 다음 주에 분명히 반등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주 일단 단기 자금들은 좀 매도했다가 금요일 날 변동성을 좀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이 뭐 옵션 만기일 다음 날이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아까 옵션 만기 포지션 봤더니 외국인들은 아직 조금 더 올라가야 좋은 포지션들은 맞더라고요. 지금보다는. 네네. 뭐 이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지만 근데 그런 이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외국 증시가 지금 뭐 미국 금리 인상 확률 거의 90%로 거의 계속 유지되고 있고 네네. 그게 대외 변수가 크게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다음 주에도 아마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다음 주 금요일이 조금 또 변동성이 좀 있을 증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CQ센, 알맥, 오픈롤, 이노시뮬 상장한 날을 보면 다 코스닥들이 약했어요 상대적으로. 쏠림 현상이 그쪽으로 딱 나타나고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래로 가는 종목들은 정말 이게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더 빠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계속 중간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수급적인 한국 시장 특유의 수급적인 이슈가 계속 지금 한 2주째 지속되고 있는데 아마 요 이슈는 한번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결론을 내서 다음 주 시장은 그래도 얘기를 해봐야겠죠. 우리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시장을 판단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 오늘 시장에서 뭐 2차전지 소재주가 일부 상승을 하는 일부만 상승했어요. 네, 일부 상승이죠. 모습을 보여줬고 저는 최근에 이제 흐름에서 시장을 이제 그룹을 지어서 움직이는 그 형태의 종목들이 기계장비 업종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고요. 여전히 살아있고요. 그리고 7년여간의 그 박스를 돌파하며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조선주. 네. 그러니까 조선주라기보다는 기계장비 섹터라고 그래서 조선주도 거의 포함되고요. 여기에 이제 기계장비 관련한 섹터의 종목들이 제가 한번 그 찐시황에서 한번 한 15개 종목에 대한 리스트업을 해서 관련돼서 한번 그 소팅하고 압축한 내용이 한번 있습니다. 기계장비 업종의 종목들이 있고요. 압축한 종목이 현대건설기계가 있고 그리고 후공정 이제 DDR5 관련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치가 나왔는데 DDR5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강화하겠다라는 아마 메시지 내용 전망치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흐름이 이제 바뀔 수 있는 실적치 가지고 서프라이즈는 아니고 하반기 이쪽 분야에 우린 치중해서 이쪽에서 돈을 벌겠다라는 내용에서의 이슈가 있으면서 후공정 관련 종목. 뭐 저는 여러 종목 있겠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 오늘 플러스죠. 그리고 현대건설기계도 플러스입니다. 시장 모습. 그리고 소재주에서 뭐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그리고 이러한 그 다음 시장에서 지수가 리바운드 나오게 된다면 이 관련한 종목 내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의 흐름이 나타날지 오늘 모습이 비교적 강했고 최근 내에서 흐름들이 좋았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죠.
아니면 지수 리바운딩에서 뭐 이전까지 흐름이 그래도 주도했다라면 네. SK 하이닉스, 네. 그렇죠? SK 하이닉스 대형주가 시장을 다음 주에 선도할지 이 부분 한번 얘기해 네. 보시죠. 저는 기계는 뭐 하나오션이나 하나오션 조선주, 최근에 오늘 알죠. 그다음에 피팅 장비 업체들 네. 뭐 그쪽도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쪽은 뭐 지금 사실 신규로 접근한 지금 사실 어제도 자동차가 셌지만 오늘 자동차 또 약했잖아요. 네네. 이게 업종별 순환매가 굉장히 조금 빨리 돌아가는 편이라서 음, 뭔가 좀 장대양봉을 내는 업종들은 한텀 죽일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하나오션 같은 거는 양봉이 났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는 조금 주봉으로도 지금 5주 연속 상승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5양봉 다섯 번째 연속 양봉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은 조금 저는 피했으면 좋겠고 차라리 말씀하셨던 HD 인프라코였나요? 아 현대건설기계. 아 현대 다 현대건설기업. 네. 네. 이런 것들. 네, 맞네요. 예. 네네. 요거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어. 네. HD 들어간 종목들이 대부분 아, 다 네. 비쌉니다. 네. 그 형태가.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계장비 현대 업종이고. 일렉트로닉도 그렇고요. 네. 예, 그런 좀 좋아 보입니다. 저도. 기계장비 업종입니다. 걔다. 네. 섹터에. 그리고 저는 이제 저도 키는 하이닉스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삼성전자보다. 네. 예, 결국은 다음 주에 반도체 소부장까지 업종이 올라오려면 결국 하이닉스 형님이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봉 추세는 전혀 무너지지 않았고. 당위성보다는 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부류의 종목 집단, 네. 기계장비, 그다음에 후공정, 공정. 그다음에 2차전지 소재 네. 일부 종목들. 얘네들이 다음 주에 세게 나올지 아니면 많이 빠졌다기보다는 최근 내에서 월화수목 금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쉬어줄 만큼 쉬어졌던 그리고 오늘 장에서 부분 그래도 아랫꼬리 형태의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전저점 수준에서의 가격을 지지해주고 있는 하이닉스가 다시 움직일지 네. 요 이제 판단에 대한 그 결정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최근 강했던 종목의 부류의 흐름이 나타난다면 여기 세 섹터에서 하나를 또 꼽아 네. 압축해가는 그런 내용으로 남은 시간 한번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뭘까요?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계장비 업종의 흐름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한다. 아주 그냥 한 번에 압축 결론부터 내버렸습니다. 기장비. 네, 현대건설기기. 네. 우리 황현 팀장은 근데- 실전 매매, 현장 매매 근데 저는 지금 정확하시니까.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만약에 근데 하이닉스랑 그 후공정단은 거의 같이 움직일 거라고 봐요. 그렇죠. 네, 거의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탄력의 문제이지 같이 네, 움직이죠. 결국 다음 주에 키는 2차 전지가 세게 가느냐 덜 세게 가느냐가 조금 더 키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이제 배경에 대한 네. 제 말씀을 드리면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죠. 제가 기업들의 실적 일자를 다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너무 오늘 이제 그렇죠. 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주에 CPI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실적이 검증된 기업들은 마음 편히 이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기계장비 업종의 실적들은 대부분 다 상향화되어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아주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원래 가치 섹터에 있는 종목들의 실적이라는 게 계속 점증하면서 조금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실적도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서프라이즈가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담보된 상태에서의 업종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이제 덜어낼 수 있거든요. 네. 이러한 과정의 주가 흐름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좀 더 이쪽에 힘을 네. 실을 수 있는데 저는 실적이 나오는 이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직 답을 안 주셨어요. 네. 저요? 네. 아, 어렵죠? 저요? 어렵습니다. 저는 하이닉스 쪽에 기대 걸어보고 있습니다. 저도 내심 하이닉스였거든요. 네. 하이닉스였는데 네. 2차 전지는 일단 2차 전지가 에코프로가 이제 다음 주 분명 100만 원을 볼 것 같은데 이제 저 실적 발표하고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이사일 소재주는. 다음 주 호가는 왠지 보여주지 않을까요? 에코프로가 오늘 호가는 호가는 안 보여줬구나. 예전에 네. 2009년인가요? 그 유가가 네. 146불 찍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146불을 찍기 전에
역대 사상 최초로 100불을 넘기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가의 가격을 판단했을 때 80불 수준이 고점이었는데 2009년 뭐 10년 이럴 때였을 겁니다. 최초로 100불을 네.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해외 시장에서는 우선 호가 경쟁 방식이 아니고요. 네. 좀 체계가 다릅니다. 매매 네. 체계가. 그러니까 95, 96, 97, 98, 99, 100 호가가 있어요. 네. 지금 94불에 거래되는데 100 호가를 내가 체결시킬 수 있습니다. 네. OTC 거래 네.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뭐냐면 분명히 현재 유가는 95불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내일 모레 100불 돌파할 것 네. 같은데 갑자기 100불이 딱 찍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음. 이거 뭐야? 그랬더니 나중에 나온 이제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역사적 첫 번째 100불의 주문은 내가 냈다라는 것을 주문표를 갖기 위해서 한 브로커가 네. 뭐 일부러 이제 비싸게 샀구나. 100불을 네. 딱 찍어서 그걸 액자에 딱 넣어가지고 어차피 100불 넘어갈 거니까 네. 언젠가 넘어갈 거니까. 언젠가 아니라 오늘 내일 넘어가는 네. 가격이었거든요. 내가 먼저 치고 네. 싶어. 이게 70불에서 100불을 치면 완전 의미 없는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95불 100불은 정도면. 100불은 네. 분명히 이번 주 상황에서 무조건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네. 그 100불을 내가 먼저 치고 싶었던 프리미엄 주고 산 거네요. 네, 프리미엄. 근데 100불 살짝 찍고 이게 이거지 않습니까? 아홉수처럼 한번 네. 어느 수에 딱 걸리면 한번 내려왔다 다시 네. 올라가야 되잖아. 100불 찍고 내려왔다가 146불까지 갔어요. 결론적으로. 어쨌든 다음 주에 호가는 아마 100만 원 보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그 말씀하셨던 대로 일시적인 뭐 100만 원 찍고 잠깐 조정 나왔을 경우에 사실 2% 남았어요. 2% 남았고 그렇죠. 지금 시간에서도 일부 조금 올라가는 거 보면 네. 이제 아마 다음 주 뭐 월요일 날 볼 수도 있습니다, 당장. 그렇죠. 2%면 뭐 그리고 나서 좀 가는 약간 거니까. 분명히 우리가 상식 뭐 일반적으로 100만 원 가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조금은 이제 음. 반도체로 온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네. 이번 주에 좀 사실 의외로 좀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면 다음 주는 하이닉스 반등, 그다음에 소부장도 반등, 뭐 그렇게 조금 그림을 희망으로 섞어서 그래 봅니다. 예. 그러면 황현 팀장은 후공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무게의 중심추는 하이닉스 쪽에다가 하이닉스가 가야 다른 애들이 다 따라가니까. 그렇죠. 네, 뭐 네.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뭐 PNT도 마찬가지고, 네, 비슷비슷한 PSK도 상태에서 마찬가지고. 네. 하이닉스에 좀 관심을 가져볼 네. 필요가 있다. 네, 그렇죠. 아, 네. 다음 주 상황 내에서.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저는 뭐 그때 말씀드렸던 변동성 전략을 쓰기 때문에 네. 만약 제 원칙, 그러니까 조금 더 아마 하이닉스가 지금 가격이 지금 11만 1,800원. 아마 최저가에 잡을 아래 꼬리를 맞추겠다라고 접근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주에 오히려 조금 더 올라와주는 가격에서 아마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차라리 오히려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와서 한 11만 한 5천 원 정도, 아니 한 11만 한 3천 원, 4천 원 정도 오히려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이제 좀 턴하는구나. 어쨌든 다음 주에 사실 리바운딩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간은 들어왔어요, 분명히. 갭도 있고 하니까. 계절적으로 보게 되면 7월이 미국에서는 7월은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그렇죠. 휴가죠. 네. 우리나라는 이제 휴가철이라고 네. 하는데 우리가 보통 썸머랠리 네. 얘기하는데 이제 요 휴가 시즌에 장이 좀 소강면이 많았던 네. 적이 또는 종목장. 그렇죠. 완전. 소강면의 네. 종목장 네. 이런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세게 매를 두들겨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뭐 센 반등이 안 나오더라도 이 부분에서의 시장 네. 상황 내에서 좀 안정화만 되면 그렇죠. 그동안 기다렸던 종목들이 또 같이 그렇죠. 종목들은 또 반등이 나올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재료가 낙폭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 보면 지수는 별로 안 빠졌는데 내 종목이 많이 빠지는 케이스들이 최근에 많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다음 주는 오히려 반대로 네. 지수는 빠질 수 있어도 지수는 별로 재미없어도 종목들은 오를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상장 주식도 또 상장이 되고 그렇죠. 네, 단기로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실적 좋은 주식들이 있는데 거기에 갈 돈들이 어쨌든 분배가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종목별로. 그래서 다음 주도 사실 쉽지 않은 시기는 될 것 같다. 다만 기회가 있다면 월화 정도, 좀 더 보면 월화 수 정도까지는 기회가 있을 것 정도까지만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네. 현장에서 감각적인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 우리 황의원 팀장,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주식을 잘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는데 오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선 이렇고 훈수를 잘 두는
저 입장에서 다음 주 장세를 판단했을 때 네. 일단 하락의 그 최근 내에서의 30포인트 가까이 빠졌던 하락의 장이 다음 주에는 좀 안정화될 네. 것이다. 제발요. 반등의 흐름이 얼마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장의 분위기는 안정화될 것이라는 내용이 그런 게? 황현 팀장과 저의 동일한 오늘 이제 신시황에서의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께 희망 고문을 돌리는 내용에서의 상황은 아닙니다. 오랜 경험과 또 현장 감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간도 마음고생 많았고 월요일 빼고 계속 빠졌습니다. 진짜 이번 네. 주도 힘들었어요. 네, 계속 빠졌고 힘들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내 종목이 주로 많이 빠지는 형태 네,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타격감이 컸죠. 네. 이번 주에는 네. 지수 지수 대비. 대비해서 네. 타격감이 컸던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기관 외국인은 돈이 많아서 총알로 시장을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네. 기다리는 개인 거. 투자는 시간입니다. 시간이죠. 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가장 그게 또 저는 가장 네. 훌륭한. 저는 주식은 시간의 가치를 유효적절하게 교환하는 게 주식 투자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시간 절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네. 측면으로서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이 7월 7석이더라고요. 네. 그 아랫지방에는 지금 비 온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7월 7석 날은 대부분 비가 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 예전부터 많이 내려오는 얘기인데 구전 동화 말씀하신 거예요? 견우와 직녀가 네. 만나는 날이 7월 7석 네. 날이잖아요. 그 견우와 직녀가 만나고 나서 헤어짐에 아쉬워서 눈물을 흘려서 네. 7월 7석 날 네. 비가 많이 온다. 이게 이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네, 얘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 다른 내용인 줄 알았어요. 설마 견우와 직녀 얘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분입니다. 네. 아랫지방에서 네. 비가 올라오고 있다고 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요즘 비가 또 비 피해를 동반하는 비들이 많아서 주말 동안에 비 피해 조심하시고 또 무더위 건강 조심하시고 뭐 이런 그 조심조심하는 그런 주말 보내시고 오늘 찐시황 뭐 여기서 네, 그러시죠.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네, 그러면 뭐 같습니다. 주간 어떻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버티셔야 될지 짧게 말씀드리고 뭐 마무리하시죠. 다 잊고 네. 주식의 포지션이 높으시면 근데 다 잊기 쉽지 않으실 건데 그렇죠. 뭐 사실 저는 오늘 밤에도 또 미국 주식 주문을 또 받아야 돼요. 오. 또 그래서 집에 가서 또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데 네네. 일단 오늘 밤 내일이 되면 오늘 미국 시장이 잘 끝나기를 기원하면서 네. 주말에는 어쨌든 좀 쉬시고 주식 걱정은 한 일요일 오후부터 하시는 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리셋을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되고 주말간에 저도 아마 근처 카페에 가서 공부하면서 좀 지낼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네. 열심히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여기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